이번 시간에는 보조기억장치 스케줄링을 보겠습니다. 뭐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뭐 가장 많이도 사용하고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자 보조기억장치도 스케줄링을 한다는 얘기죠. FIFO 여러 개의 요청이나 작업에 대기 큐에 들어올 경우 우선순위를 붙이지 않고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기법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뭐 주기억장치든 가상기억장치든 뭐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은 계속 나오죠. 입출력 요청 대기 큐에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중원 부원이고요. 자, 봅시다. 그 다음 50페이지. 디스크의 부하가 적을 때 유리하다. 그렇죠. 이게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순서대로 하다 보면 처리 시간이 상당히 많이,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디스크의 부하가 커지면 응답 시간이 길어진다. 탐색 시간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 오로지 순서만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에서부터 그 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교재 오류가 있거든요. 편집 오류 때문에. 그런데 그 총 변형 비트라고 하죠. 그 박스 밑에 보면 총 변형 비트. 그 하단에도 박스 밑에 보면 총 변형 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총 이동거리로 좀 그 책 수정 좀 해주십시오. 자, 죄송합니다. 그 우측에 51페이지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정 좀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그 FIFO 스케줄링이 거기에 나오죠. 들어온 순서대로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보조기억장치 스케줄링 몇 번이었었나요? 6번이었나요? 8번이었네요. 8번. 보조기억장치 스케줄링. 보조기억장치 스케줄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조기억장치는 대부분 하드디스크가 많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보시면 하드디스크가 있고 여기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드디스크가 고속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FIFO 얘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FIFO 이 그림을 가지고 좀 더 크게 할까요? 그래요. 크게 해서 여기에서 계속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또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네요. 크게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찌그러졌죠? 하여튼 동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축이 있고 헤더가 여기 이제 읽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막 움직여만 있죠. 얘는 고속으로 회전을 할 거고 이거 플래터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그 교재를 보면 그 들어온 순서를 한번 볼까요? 1번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여기 있네요. 2번 축하하고 가깝게.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있어요. 3번.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거죠. 헤더가 여기 있으면 헤더가 여기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헤더를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헤더가 만약에 여기 지금 이거 이제 헤더 핀이라고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헤더가 여기 있다고 그냥 칩시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자, 여기에 있다라고 칩시다. 헤더가. 그러면 여기에 가깝죠? 2번, 3번이 가까운데도 FIFO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온 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요? 얘부터 이렇게 처리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얘부터 처리하러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 누구 이제 여기 왔으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처리하러 가요? 2번, 들어온 순서대로 2번을 처리하러 가요. 그 다음 3번. 자, 들어온 순서 3번을 처리하게 된다는 거죠. 얘가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녀석을 먼저 처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입선출. 자, 이것이고요. 그냥 shortest seek time first. 그러니까 가장 짧은 탐색 시간을 갖는, 그죠? 갖는 그 잡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대기 상태 큐에 먼저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탐색거리가 짧은 경우 먼저 처리하는 기법이다. 즉, 탐색거리가 가장 짧은 요청을 먼저 처리한다. 중앙의 트랙이 안쪽이나 바깥쪽보다 먼저 처리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만약에 헤더가 여기에 있었어요. 만약에 헤더가 처음부터 여기, 자,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표현할 게 또 있네요. 자, 헤더가 여기 있어요. 헤더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헤드가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2번이죠, 2번. 먼저 1번이 들어왔더라도 이 SSF, Shortest Seek Time First라는 이 처리 기법으로 하게 되면 누구부터 처리해요? 1번부터, 자, 2번부터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 누가 가까워요? 3번이 가깝죠. 그 다음 가장 먼 1번을 처리하게 된다. 1번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1번. 그러니까 First in, First out과 SSF, Shortest Seek Time First하고는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처리 기법이든. 그렇게 되고요. 현재 헤더의 위치가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요구를 먼 곳보다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헤더에서 멀리 떨어진 요청은 기하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다른 잡이 대기 상태의 큐에 여기 또 4번 잡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4번 잡이. 3번을 처리하고 있는데 4번 잡이 들어왔어. 그러면 4번부터 또 먼저 처리하겠죠. 1번 처리 못해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대기 상태 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하현상이라고 그랬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FIF의 단점을 번화하기 위한 기법으로 FIF보다 처리량이 많고 평균 응답 시간이 짧다 이거죠. 뭐보다? First in, First out보다.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 거 먼저 처리하고 하니까 대기 시간이 그래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량이 많은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 이용하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가까운 거 처리하고 봐요. 실시간으로. 얘가 만약에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될 데이터인데 얘들부터 먼저 처리하니까 기다리고 있죠. 일괄 처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는 거고. 그 응답 시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화형 시스템에는 부적합하다. 실시간 처리 안 되면 대부분 다 대화형 처리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대기 큐에 들어오는 헤더 위치라든가 이거는 같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Shortest Seek Time First. 가장 짧은 탐색 거리에 있는 잡을 먼저 처리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51페이지에 스캔 기법이 있습니다. 자, SSTF와 유사하지만 Shortest Seek Time First의 응답 시간의 편차를 보완하는 기법이다. 여기서 응답 시간이라 하면은요, 가까운 거를 계속 처리하고 방향은 상관이 없죠. 방향은 상관없죠. 가까우면 되죠. 만약에 얘가 다 처리된 상태에서 5번이 이 잡으로 처리하면 다시 역방향으로 또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방향의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요청을 먼저 처리하는 기법이고, 현재 헤더 위치에서 진행 방향이 결정되면 탐색거리가 짧은 순서에 따라 그 방향의 모든 요청을 끝까지 이동한 후 역방향으로 요청을 처리하는 기법이다. 자, 이겁니다. 바로. 얘는 한번 처리하게 되면 방향으로 한번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얘는 뭐냐면 Shortest Seek Time First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데를 차례대로 우측 방향으로도 좌측 방향으로도 가까우면은 찾아다녀가면서 그렇죠? 처리하게 되죠. 하지만 스캔 기법은 달라요. 자, 볼까요? 이 책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 있고 여기 2번 있어요. 여기에 3번 있고 4번 있습니다. 지금 헤드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헤드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헤드 위치가 여기 있어요. 헤드 위치가 헤드 위치를 여기 둘까요? 헤드 위치가 여기 있어요. 헤드 위치가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이 헤드가 진행 방향이 어디냐면 여기가 제로입니다. 항상 중간이 제로예요. 중앙이 제로. 헤드가 지금 중앙으로, 자, 좌측으로 이동 중이에요. 헤드가 좌측으로 이동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3번 잡을 좌측으로 이동을 3번 잡을 처리해요. 3번 잡을 처리해요. 그리고 나서 4번 잡까지도 완전히 처리합니다. 그리고 제로까지 완전 돌아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돌아와서 1번 잡 처리하고 2번 잡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진행 방향이 있으면 진행 방향의 잡을 계속 처리하고 완료가 되어야지만 다른 방향의 잡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3번 잡을 처리하고 4번 잡을 처리하는 상태에서 5번 잡이 나왔어요. 5번 잡. 5번 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리해야 될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나갔죠. 지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쪽 방향의 잡을 다 처리하고 다시 진행해서 돌아올 때 5번 잡이 처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진행되는 잡을 다 처리한 다음에 다른 방향의 잡을 처리한다는 거. 이것이 스캔 기법입니다. 스캔 기법.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first in, first out, 그 다음 shortest time first, seek time first, 그 다음에 스캔 기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가는 방향을 다 처리한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C스캔 기법이 있습니다. 자, 헤더가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짧은 탐색 시간을 가는 요청을 처리하는 기법이다.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요. 헤더가 여기에 있다가 3번 잡, 5번 잡은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3번 잡, 4번 잡까지 처리하고 제로까지 돌아갔어요. 돌아갔으면 스캔 기법에서는 그 다음 잡 가장 가까운 다음 잡 처리에서부터 우측 방향으로 해서 처리를 해나가죠. 그런데 이 C스캔 기법은 그렇잖아요. 제로까지 해서 3번, 4번 잡을 처리하고 제로까지 딱 찍고 턴한 다음에 어디로 돌아와요? 맨 바깥쪽으로 돌아와서 2번 잡 처리하고 1번 잡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완전 다르죠. 스캔 기법에서는 같은 방향의 잡을 다 처리한 다음에 제로 찍고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잡을 처리하는데 C스캔 기법은 방향에서 처리가 끝난 다음에 항상 바깥으로 돌아와서 다시 처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처리해 나간다. 그 차이점. 자, 헤더가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짧은 탐색 시간을 가는 요청을 처리하는 기법이다. 헤더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여 끝까지 이동한 후 안쪽에서 더는 요청이 없을 경우 다시 가장 바깥쪽으로 바깥쪽 끝으로 이동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깥으로 와서 처리하고 또 바깥으로 와서 되겠다 처리하고 응답 시간의 편차가 매우 적다. 헤더가 안쪽과 바깥쪽의 트랙의 불균형은 모두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죠? 계속 차례대로 바깥쪽으로 와서 차례대로 가니까. 그 다음 부하가 적은 경우에는 C스캔 기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나머지 거에서 진행 방향의 헤더 위치에서 계산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52페이지에 이제 N스텝 스캔 기법이 있어요. 이 스캔의 무한 대기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기법, 위한 기법이라는 얘기죠. 제거하기 위한 기법. 무한 대기 상태. 왜 그러냐면 스캔 기법에서는 얘가 처리되고 그 다음 4번이 처리됐어요. 그런데 또 5번이 생겨. 처리했다가 다시 없을 때 돌아와서 처리하는 기법이잖아요. 자, 스캔 기법. 스캔 기법 응답 시간이 편차가 적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진행 방향상의 요청을 처리하지만 진행 중 추가된 요청은 처리하지 않고 다음 진행 때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진행해서 2차례대로 하면 3번 처리하고 5번 처리하고 4번 처리해서 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3번 처리하고 스캔 기법 같은 경우 4번 처리하는데 5번이 생겼어요. 아니면 중간에 5번이 생겼어. 그럼 얘는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올 때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거와 차이가 있어. N스텝 스캔하고요. 진행 방향상의 요청을 처리하지만 진행 중 추가된 그죠? 방향. 진행 중에 추가된 5번은 처리하지 않고 4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처리하지 않고 다음 진행할 때 처리를 하게 된다. 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룩과 C룩 기법이 있습니다. 스캔과 C스캔에서 헤더가 0번 트랙까지 이동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기법이다. 자, 0번까지 이동하는 거죠. 자, 보세요. 얘를 좀 떼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워볼게요. 얘는 뭐가 불합리하다는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에 3번이 있고요. 여기에 4번 있어요. 4번. 자, 스캔 같은 경우는 3번을 처리하면 4번을 처리합니다. 4번을 처리해요. 근데 이 중간에 지금 잡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0번까지는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제로까지 찍는다는 거야. 찍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불합리하죠. 왜? 차비 없는데도 하여튼 부산에서 찍고 돌아와야 돼. 찍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C룩 기법은 겁니다. 자, 지금 제로 방향으로 헤드가 이동을 하는데 3번 처리했고 4번이 처리됩니다. 4번까지 처리되면 더 이상 잡이 없으면 여기에서 바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로까지, 부산까지 안 가고 대구에서 찍고 돌아올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 차이점을 기억을 하십시오. 차이점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의 그 기법을, 그죠? 스케줄링을 다 알아봤습니다. FIFO, SSTF, 스캔, C스캔, 또 N넥스트 스캔, 그리고 지금 룩, C룩 기법까지. 그 차이점을 어떻게 보면 미묘하죠. 그런데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꼭 한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스케줄링에서 묶어서. 딸랑 하나만 가지고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틀리면 좀 아까워요. 그 아주 특징적인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충분히 문제를 틀리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다음 9번째, 기억장치의 단편화. 단편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메모리 공간을 적재해놓고 나머지 쓸 수 없는 여분의 나머지를 우리가 단편화라고 그랬죠. 여러 분할 작업들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작업 크기가 분할에 정확하게 맞지 않거나 분할이 너무 작아서 대기 중인 어떠한 작업도 이 분할에 적재할 수 없는 여분의 기억 공간을 단편화라고 한다. 적재하고 남은 공간을 내부 단편화. 적재할 공간이 적어서, 그죠? 적재할 공간이 적어서 적재할 수 없고 대기할 수 있는, 대기하는 상태가 되면서 남은 공간을 외부 단편화라고 한다.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단편화 발생 원인. 사용자의 작업 크기가 정확하게 분할 공간에 맞지 않을 때. 그렇죠. 정확하게 분할 공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크기가 실행될 줄 알아서 메모리를 정확하게 6.7kB의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 어떤 메모리에서 6.7kB를 정확하게 할당하거나 공간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편화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분할 공간이 너무 작아서 어떠한 작업도 적재할 수 없을 때. 이거 외부 단편화. 단편화 해결 방법은 압축과 통합이 있습니다. 자, 압축. 주기억장치 내의 분산. 단편화된 빈 공간을 하나로 합쳐 큰 가용 공간을 확보한다. 압축이 그겁니다. 자, 지금 보조기억장치고요. 여기는 이제 기억장치의 단편화에서 단편화. 9번이 기억장치의 단편화네요. 기억장치의 단편화. 기억장치의 단편화. 기억장치의 단편화인데 여기서 이제 압축과 통합이 있어요. 압축. 통합. 자, 압축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억장치 내의 분산된, 그죠? 그 단편화된 빈 공간을 하나로 합쳐서 큰 가용 공간을 만드는 거고, 통합은 주기억장치에 인접해 있는 단편화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는 거죠. 이걸 빨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압축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주기억장치가 이렇게 됐다고 봐요. 주기억장치는 원래 원으로는 그리는 게 아닌데 그냥 설명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의 편의에 대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게 주기억장치 공간이에요. 둥그러니죠? 주기억장치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워드를 작업한다든가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공간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기억 공간에 저장될 때는 차곡차곡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예를 들어서 차곡차곡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 원을 우리가 빈 공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을 빈 공간이라고. 나머지는 꽉 찼다라고 봐요. 이렇게 뚝뚝 떨어 저장하고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럼 여기에서 통합이 압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빈 공간들을 하나로 다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큰 빈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압축이라고 해요. 압축.
압축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용량을 축소시키는 걸 압축이라고 그러죠. 물론 해시함수나 이런 데서는 또 같은 크기로 만들어내는 걸 또 압축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억장치에서 우리가 그 단편화 해결 방안에서 압축은 뭐 빈 공간들, 쪼각쪼각 난 빈 공간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압축이라고 한다. 통합은 뭐냐? 주기억장치에 가까운 인접한, 예를 들면 자, 얘네들 셋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조그만 큰 공간, 얘네들 셋을 이렇게 모아서 큰 공간, 또 이렇게 모아서 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통합이라고 한다. 통합이라고 한다. 그렇죠. 압축과 통합을 잘 기억하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단편화된 공간을 유용하게 큰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배치기법의 특성에 따라서 단편화, 최소화가 가능하지만 처리 속도의 오버헤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억장치 보호에서 기억장치로의 접근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특히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면서 자신이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그런 기억장치 외에 다른 곳을 읽거나 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크리티컬 섹션이라든가 인계 구역, 그죠? 그 안을 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장치 보호를 하는 거죠. 또 보호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그게 프로세서라면 프로세서를 보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53페이지 기억장치 보호 방법. 자, 베이스 레지스터. 자, 데이터용 메모리 영역에서 첫 번째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자, 데이터용 메모리 영역에서 첫 번째 주소를 저장하는 게 베이스. 첫 번째니까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한다. 프로그램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더라도 명령의 주소 부분을 바뀌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주소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이스 메모리 쪽에서의 베이스 캠프라는 거죠. 경계 레지스터,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분할된 영역을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메모리 내의 프로그램 블록의 상한 주소 또는 하한 주소를 기억한다. 경계니까, 그죠? 펜스니까 상한, 하한, 그죠? 상한, 하한 주소를 기억한다. 한계 레지스터, 바운드네요. 바운다리죠, 바운다리. 자, 사용자 영역의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레지스터로 물리 메모리 내에 프로세스 주소 공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을 한다. 자, 한계 레지스터, 물리 메모리 내의 프로세서 그 주소 공간을 결정한다. 자, 기억장치 보호키. 자, 세그먼트 기법에서, 세그먼트 기법은 한번 기억 떠올릴까요? 세그먼트는 논리적이라고 그랬죠? 가변적이고, 기법에서 블록의 크기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그대로 세그먼트 나오면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변적 얘기가 나온다고요. 주기억장치에 배치될 때 다른 세그먼트에게 할당된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구분하는 키다. 다른 영역을 침범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키가 뭐 기억장치 보호 키라는 얘기죠. 베이스 레지스터, 경계 레지스터, 한계 레지스터, 기억장치 보호 키.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억장치에 대한 이런 모든 설명이었습니다. 모든 설명이었죠? 자, 그럼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파일 시스템 관리가 나왔네요. 파일 시스템 관리. 자, 파일 시스템 관리. 다 한번 지울까요? 파일 시스템 관리는 또 깨끗하게 지우고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파일 시스템 관리. 개요부터 볼까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미리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읽고 쓰고 찾기를 위한 준비를 해둬야 하는데 파일 시스템은 그 준비의 규칙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파일에 이름을 붙이고 저장이나 검색을 위해서 파일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를 나타내는 모든 조직 체계다. 체계. 그래, 파일 시스템. 파일 체계입니다. 어떻게 저장할 거고, 어떻게 읽을 거고, 어디에 저장을 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파일의 구조, 순차 파일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죠. 파일 내의 각 레코드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저장하고,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테이프 이런 거 있죠. 테이프 드라이브. 저장된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거 테이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녹음 테이프 있잖아요. 요즘 잘 사용 안 하지만
자, 입력 순차 파일이 있고 키 순차 파일이 있습니다. 자, 입력 순차 파일 한 줄로 한번 볼게요. 자, 필드의 순서, 길이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자, 레코드의 길이와 형태도 일정하지 않다. 그렇죠. 막 테이프가 긴 것도 있고, 30분짜리 들어가는 것도 있고, 90분짜리도 있고, 막 120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고. 자, 키 순차 파일 볼까요? 저장 장치의 레코드 순서의 레코드 리스트의 논리적 순서가 같은 구조의 파일이다. 키 순서 파일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좀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순차 파일은 알고 계시잖아요. 테이프만 생각하면 됩니다. 장점, 기억 장소의 낭비가 없다. 차곡차곡 저장되죠. 녹음 테이프는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저장되잖아. 노래를 저장하더라도. 그 다음 순서대로 자료가 기억되어 취급이 용이하다. 그렇죠.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읽어나갈 수 있다. 그 다음 일괄 처리 시스템에 적합하다. 실시간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를 노래를 듣고 싶어요. 테이프 드라이브로 어떻게 돌려? 빨리 막 돌리고 찾고 막 난리 나죠. 야단 법석. 일괄 처리 시스템에 그냥 처음부터 쭉 해서 처리할 수 있고 들어볼 수 있는 것들. 자, 특징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단점. 레코드 삽입 삭제 시 시간 낭비가 심한. 그렇죠. 삭제할 때.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딱 돌려서 하나하나 찾아봐야죠. 상당히 어렵다 이거예요.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인덱스 순차 파일. 얘야말로 이제 색인 순차 파일입니다. 순차 접근을 지원하는 순차 파일과 직접 접근을 방법을 지원하는 직접 파일을 결합한 형태의 파일이다. 즉 순차 파일과 직접 파일의 장점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융통성 있는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잘 보시고요. 레코드는 각 레코드의 각 값에 따라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음. 시스템은 일부 주요 레코드의 실제 주소가 저장된 인덱스를 관리합니다. 자, 인덱스는 색인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색인이라는 거 뭡니까? 찾기가 쉽게 하도록 여러분들 책장에다 책 꽂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뭐 국어, 수학 파트, 여기는 사회 파트, 과학 파트 이렇게 적어놓을 거예요. 예를 들면 색인을 해놔야지만 찾기 좋죠. 그것도 아니고 막 영어책, 사회책, 과학책 아니면 무슨 뭐 소설책 마구 섞어놓으면 찾기 어렵겠죠. 그 색인을 만들어서 표시해 놓는 것들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죠. 자, 그렇다고 보면 시스템은 일부의 주요 리스트에 실제 주소가 저장된 인덱스를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 찾기 위해서 꼬리표 같은 걸 붙여놓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 인덱스된 순차 레코드는 키값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액세스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기억, 니은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1, 2, 3, 4 할 수도 있고 A, B, C, D로 막 색인 그 꼬리표 붙여놓는 것도 있잖아. 견출지.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된 인덱스의 검색을 통해서 직접 액세스될 수도 있다. 자료군과 인덱스군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그 다음 인덱스된 순차 파일은 일반적으로 디스크에 저장이 된다. 디스크에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파일 이런 것들. 장점.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가 가능하다. 되게 좋죠. 순차 처리만 되면 너무나 시간 찾기 어렵다고 그랬죠. 이게 단점이라고 그랬죠. 파일 중간에 레코드 삽입과 삭제가 쉽다. 왜? 순차 파일 역할도 하지만 이제 색인 역할도 하기 때문에 랜덤 역할도 한다는 얘기예요. 단점. 인덱스 및 오버플로 영역을 위한 추가 기억 장소가 필요하다. 인덱스 정보를 저장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꼬리표 부채, 견출지 부채. 그죠? 여러분들 포스트잇으로 많이 표시하잖아요. 그다음 파일 중간에 레코드 삽입과 삭제가 쉽다. 아무래도 순차 파일보다는. 단점. 인덱스 및 오버플로 공간이 필요하고 오버플로 레코드가 많아지면 주기적인 파일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막 기억 니은으로 책을 딱 배치해놨어요. 근데 중간에 또 다른 책을 사왔어. 그 중간에 깨야죠. 그럼 1년 번호 예를 들면 다시 붙여줘야지.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직접 파일이 있습니다. 랜덤 파일이네요. 디렉트 파일. 레코드가 직접 액세스 기억장치의 물리적 주소를 통해 직접 액세스를 한다. 특징, 레코드의 직접 접근 기억장치의 물리적 주소를 통해 접근하고 해싱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레코드의 직접 접근이 가능해요. 해싱이라는 거. 해싱? 적당한 키로 정보를 저장해 놓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이라는 건. 그 다음 장점. 특정 레코드의 검색이 가장 빠르다. 그리고 운영체제 키 변환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대화식 처리 시스템에 적합하다. 자, 단점. 기억 장소의 낭비가 심하다. 그렇죠. 정해진 크기로 물리적이니까 딱딱 정해진 크기이기 때문에 남는 장소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책을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하는데 디귿에 해당되는 시작되는 책이 없는데도 디귿 공간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 책꽂이를. 그럼 많이 기억 공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연속적으로 전체적인 검색이 불가능하고 하나하나 기억 니은부터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막 되게 빨리 나가죠. 이런 것들은 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디렉토리 구조. 자, 디렉토리의 역할. 자, 디스크에 수록된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찾기 위한 색입니다. 여기서 디렉토리면 여러분들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집에서 쓴 파일입니다. 우리 파일이야. 집에서 파일. 폴더죠. 폴더. 뭐 어떤 뭐 서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있는 파일의 일람표로서 파일의 명칭, 위치, 날짜 등이 저장된다. 여러분들 그렇잖아. 서류 직장 다니는 학생들은 그럴 거고 서류함 있죠? 거기는 무슨 뭐 총무, 뭐 영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거기 이제 파일을 다 꽂아놓게 되죠. 찾기 쉽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 55페이지에 보면 1단계 디렉토리, 이건 보세요. 모든 파일에 같은 디렉토리에 있어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다. 이건 디렉토리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밑에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면 윈도우즈 같으면 C 드라이브만 그냥 하나 있어. 그 이하 디렉토리를 만들 수 없는 것들이고요.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이 이름이 구별되어야 하며 파일명의 크기에 제한이 있다. 그렇죠. 구별되지 않으면 같은 디렉토리에 동일 파일명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2단계 디렉토리. 자, 각 사용자마다 별도의 이용자 파일 디렉토리가 배정이 되고 부팅 시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를 먼저 읽는다. 그러니까 마스터 파일이 저장되는 그 디렉토리하고 그 다음 한 단계 디렉토리밖에 없는 게 2단계 디렉토리입니다. 그 다음 트리 구조 디렉토리. 사용자들이 자신의 종속 디렉토리를 생성하여 각 파일을 유일한 경로를 가진다. 파일과 종속 디렉토리 구분, 각 항목을 배치해야 돼. 그 디렉토리 생성, 삭제, 변경, 경로 이름, 이런 거 완전한 그 디렉토리 또 상대 경로를 할 수가 있다. 예, 트리 구조의 디렉토리가 우리가 현재 쓰는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그죠? 계층형 트리 구조 이런 식으로 하죠. 트리 구조. 나머지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 일반적 그래프 디렉토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막 열강을 하죠. 열정적으로 하느라고 목이 메이네요. 목이 메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4번 파일 시스템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파일 시스템 구조하는데 디스크와 파일, 뭐 슈퍼볼로 이런 것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의 기능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자, 파일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접근 제어 방법 제공. 그렇죠? 파일의 생성이라든가 변경, 삭제. 여러분들 파일 막 만들고 삭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파일의 무결성, 보안 유지 방법을 제공하고 데이터의 백업 복구 기능 제공하죠.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과 관리를 위한 방법 제공하죠. 이것이 다 파일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다음 파티션의 구조입니다. 이 파티션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파일 시스템에서 파티션이 나오네요. 6번. 파티션이란 건 뭐예요? 파티션은 나눈다라는 얘기죠. 나눈다는데 그 표를 파티션의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하나 사게 되면 파티션을 나누게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 시스템, 파일 시스템에서는 파티션을 몇 개까지 나눌 수 있느냐? 일단 4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뭐 4개? 그걸 기본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기본 파티션. 기본 파티션은 몇 개를 나눌 수 있어? 4개입니다. 프라이머리 파티션이라고 그래요. 프라이머리 1, 프라이머리 2, 프라이머리 3, 프라이머리 4라고 합니다. 기본 파티션. 프라이머리 파티션은 4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파티션을 만약에 윈도우즈 같으면 얘가 예를 들면 C 드라이브, 얘가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뭐 F 드라이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파티션을 하드디스크에서 파티션을 드라이브를 4개만 나누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5개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5개. 5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파티션이 4개죠. 프라이머리가 4개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확장 파티션이 있어요. 이렇게. 얘를 확장 파티션이라고 그래요. 확장 파티션. 얘를 기본 파티션이라고, 프라이머리. 얘는 익스텐디드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뭐 운영체제나 요즘에는 운영체제에 따라 다르지만 64개, 어떤 때는 무한정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몇 개를 만드느냐 그것까지는 그렇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 믿을 수가 없어요. 64개 만들 수도 있고 128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 파티션을 만들게 되죠. 확장 파티션을 만든 다음에 그럼 확장 파티션으로 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장 파티션 안에 어떤 파티션이
나누냐 되냐면 파티션을 6개를 나누려면 자, 하나, 둘, 세 개죠. 6개를 나누면 여기를 몇 개를 논리적인 파티션을 몇 개를 나눠요? 3개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파티션이냐면 논리 파티션이에요. 자, 결론은 뭐? 하나의 이 파티션이라는 것은 어떤 파티션이 존재해요? 첫 번째, 기본 파티션과 확장 파티션과 논리 파티션이 존재한다. 이 확장 파티션은 논리 파티션으로 해서 그죠? 더 확장시키기 위한 하는 거지. 확장 파티션 자체를 사용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확장 파티션은 논리 파티션을 나눌 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논리 파티션으로 나눠서 C, D, E, F 드라이브, G, H 드라이브까지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개 이상은 대부분이 아니라 4개 이상은 다 논리 파티션으로 파티션이 나눠져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본 파티션은 몇 개를 기본적으로 나눈다? 4개를 나눈다. 프라이머리 파티션은 4개다. 그리고 확장 파티션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논리 파티션으로 여러 개의 또 하나의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6페이지 주 파티션 기본 파티션입니다. 하나의 디스크에는 주 파티션과 확장 파티션을 모두 합쳐 4개의 파티션으로 분할 가능하다. 그 얘기고 4개 이상의 파티션이 필요할 경우 확장 파티션 내에 논리 파티션을 만든다. 내로 설명드렸죠. 그 다음 확장 파티션, 이 스탠디드 파티션입니다.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고자 할 때 만드는 파티션. 그리고 저장 공간이 없는 논리 파티션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릇, 그죠? 공간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디스크당 하나만 만들 수 있다. 그 하나 위에 논리적인 파티션을 여러 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논리 파티션. 4개 이상의 파티션을 사용하는 경우 확장 파티션 내에, 이게 중요하죠. 논리 파티션 생성. 하나의 하드디스크에서 논리 파티션의 수는 최대 12개까지 생성이 가능한, 아니, 12개, 64개, 128개. 어떤 텍스트나 책 보면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다. 무한정은 조금 그렇고, 한정은 있지만, 또, 그렇게 나눌 일도 없습니다. 파티션을 하드디스크 하나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나눕니까? 잘해야, 끽해야 3개, 4개 정도 나눠. 대부분 2개 나눕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렇죠? 어쨌든, 얘는 알아야 된다. 논리적인 파티션이 12개냐, 64개냐, 128개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 왕중왕. 왕중왕이라면 이 파티션에서 이 정도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리눅스에 가면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또 배우게 되죠. 자, 이제 대망의 사네요. 분산 시스템. 대망의 분산 시스템. 분산 시스템이 대망일 건 아니지만, 자, 분산 시스템. 자, 분산 시스템의 개요. 운영 방식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도 피어 모델이 있으며 네트워크상의 각 노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뭐야? 클라이언트는 자식, 서버는 부모, 피어2피어는 친구 대 친구입니다. 레벨이 같다는 얘기예요, 레벨이. 클라이언트 서버는 레벨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그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인터넷 토크는 지금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 피어2피어도 쓰고 있죠, 여러분들. 파일 공유라든가. 메신저 프로그램도 피어2피어하고 같은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산된 시스템의 자원을 공유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시스템. 그죠? 원격지의 응용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기타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트랜잭션이 처리된다? 트랜잭션. 좋습니다. 처리나 트랜잭션이나 되는 개념이다. 분산 처리 및 분산 데이터로 구성이 된다. 그렇죠? 분산 처리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각기 독립적인 시스템들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 2개 이상 여러 개의 잡을 처리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시스템 구조를 분산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자, 특징 볼까요, 밑에? 자, 분산 시스템의 특징. 네트워크로 연결된 분산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이자. 그렇죠. 여러 개. 슈퍼컴퓨터를 못 사니까. 예를 들면 저성능의 컴퓨터를 여러 대 모아서 같이 처리하면 슈퍼컴퓨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분산 처리도 가능합니다. 자원의 공유, 연산 속도 향상, 신뢰성의 향상, 통신
그 컴퓨터 통신 목적으로 뭐 신뢰성 향상되죠. 컴퓨터 그 중에 하나 다운됐다고 해서 뭐 작업 못하는 건 아니죠. 여러 대가 같이 하니까 빠른 반응 시간과 다수의 구성 요소가 존재해요. 그렇죠. 여러 대의 컴퓨터 일부의 고장이 나머지는 계속 동작 가능하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죠. 공유 자원에 근접할 경우 시스템 유지를 위해 제어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맞죠? 처리와 입출력 장치 같은 물리적 자원 분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입력 장치만 따로 할 수도 있고, 뭐 처리기만 따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분산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보면 57페이지. 분산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 볼까요? 그럼 분산 시스템, 우리 보안이니까 보안 얘기하고, 분산 시스템은 보안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분산 시스템. 왜? 공격할 루트가 너무 많잖아. 또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보안은 중앙 처리, 중앙 집중 처리가 강합니다. 분산 처리보다는. 하여튼 분산 처리는 보안에 약하다. 장점. 지역 착취성, 점진적 시스템 용량 확장용이, 그래서 지역적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컴퓨터 시스템끼리 통신해서 연결하니까 점진적 시스템 막 연결해놓고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같이 일할 수 있고, 신뢰성, 가용성, 효용성, 유통성이 있고, 빠른 응답 속도와 통신 비용 절감. 자, 데이터의 가용성과 신뢰성 증가 다 좋은 얘기죠. 시스템 규모의 적절한 조절 가능 다 좋아요. 각 지역 사용자의 요구 수용 증대 좋은 얘기다. 장점. 단점. 자, 자원 공유 및 투명성 제공에 있어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자원 공유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분산 처리나 아까 보면 병행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이 같은 자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제어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동시에 막 다 사용하려고 달려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 그게 이제 프로세스에서는 뭐 되더라. 교착 상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관리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처리 비용이 증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성이 증대된다. 그렇잖아요. 우류가 하도 관리하는 컴퓨터라든가 시스템,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한 군데서 오류가 발생해서 전송이 돼버리면 또 오류를 공유할 수도 있겠고, 설계 관리의 복합성과 비용이 증대가 된다. 여러 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불규칙한 응답 속도 및 통제의 어려움. 분산되어 있으면 통제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취약.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위협. 무결성이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고 전송을 하다 보면 동일한 데이터로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각기 달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시스템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저장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일관성 유지하기가. 그런 것들. 그것이 이제 무결성 이런 것들이죠.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위협이 있다. 변조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또 바꾼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장단점 뭐 쉽습니다. 그래 어려울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 네 번째 분산 처리 시스템 분산 시스템의 운영 체제. 자, 자료의 이동,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자, 서버에 있는 파일 등의 자료 접근 시 시스템이 자료를 이동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파일 전체를 이동하는 방법과 실제 필요한 파일 일부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처리 시스템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분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성을 또 더하게 되죠. 자, 연산 이동. 대용량 파일의 접근이나 분석의 경우 연산을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죠.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연산하는 거죠. 하나의 슈퍼컴퓨터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파일에 위치하는 사이트에 접근하여 연산 후 결과를 반환하는 것이 적합하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프로세스 이동하면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 한번 볼까요? 연산 이동의 논리적 확장, 전체 또는 일부 프로세스가 다른 사이트에서 수행이 가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 운영 체제의 특징입니다. 다 자료 이동, 연산 이동, 프로세스 이동. 자, 사용 목적은 부하, 균도가, 연산 속도, 향상, 하드웨어, 선호성,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선호성, 뭐 데이터 접근 다 좋은 얘기죠. 프로세스 이동이 관련된 거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58페이지 분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의 기술. 자, 사건의 순서화. 자, 분산 운영체제는 우리가 프로세서로만 하면 병행 프로세서라든가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누굴 둘 거냐 이거죠. 동시에 사용할 거냐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너 먼저 누굴 먼저 사용해야 돼 이렇게 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건의 순서화예요. 중앙집중형 시스템에는 하나의 공유 메모리와 클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 발생 시에도 순서 결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중앙집중형일 경우에는 분산 시스템에서는 공유 메모리와 클럭이 없기 때문에 사건의 순서 예측이 어렵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분산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에도 날라오는데 어떻게 순서를 정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의 전후관계,
분산 시스템의 사건의 부분적인 순서만을 정의한다. 전체 사건 순서의 결정은 전후관계를 일관성 있게 전체 순서로 확정하는 분산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통제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 배제,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상호 배제, 이건 항상 나오게 되죠. Mutual Exclusion. 분산 환경에서 상호 배제 구현, 이건 어떻게 하나의 자원을 복수의 프로세서에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어느 프로세서가 그 자원에 접근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프로세서를 대기 상태로 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제어 방식이다. 그러죠. 상호 배제. 너만 사용해. 딱딱 정해주죠. 그래야지만 데드락이 안 생기니까. 그죠? 자, 데드락. 여러 개의 병렬 프로세서가 공통의 변수 또는 자원에 접근할 때 그 조작을 정당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접근 중인 임의의 시점에서의 하나의 프로세서만을 접근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호 배제예요. 딱딱 너만 배타적 권리를 주는 거죠. 그게 어긋나면 이제 데드락 걸리는 겁니다. 무한 대기 상태. 그 중앙 집중형 접근 있고 완전 분산형, 그 다음에 토큰 패싱 접근, 이런 것도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읽어보세요. 그냥 보시고. 다만 있다라는 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제가 그 분산 운영 체제에서 이렇게 많이 담아놨거든요. 담아놨는데 한 번 정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정보관계사가 2016년도까지입니다. 지금 출제 기준이.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뭐 다시 출제 기준이 나와서 뭐 포렌식도 더 추가가 되고 이런 내용도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담아놨으니까는요. 미리미리 한번 공부를 하십시오. 자격증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보안 전문가로서 좀 첫발을 내딛는다고 생각하고, 또 보안 전문가가 되신 분들은 또 자격 하나 취득해서 또 하나 스펙도 갖춰놓는다는 생각으로 또 임해야 되니까 잘 좀 읽어보시고, 알고 있으면 또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보는 거고 모르면 또 알아가는 겁니다. 59페이지 교착 상태 또 나오죠. 분산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업을 하려면 항상 교착 상태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자원을 공유하는 두 개의 시스템의 프로그램들이 서로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여 두 프로그램의 기능이 모두 중지되는 상태, 이걸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교착 상태. 이걸 없애려면 상호 배제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는 네 영역만, 남의 영역을 침범 못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교착 상태 처리 방법 앞에서 다 했습니다. 프로세스에서 교착 상태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 사용하면 되고, 교착 상태가 되도록 허용한 다음에 회복시키는 방법,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교착 상태가 시스템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예방이 있었고 회피가 있었어요. 교착 상태 예방,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비선점, 환영 대기. 얘가 교착 상태 예방을 상호 배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호 배제, 자기만 배타적 권리만 주면 되고, 점유화 대기, 내가 사용했으면 놔주고 남의 거 요청해서 서로 놔주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비선점, 선점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비선점이 계속 남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교착 상태가 발생하니까. 선점이면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피자 얘기했었잖아요. 피자. 줄 서지 말고 내가 급해서 진짜 빨리 사가지고 어디 가야 돼. 친구네 집에. 그때는 앞에 대기하는 사람을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집어내면요. 집어내고 내가 먼저 사는 이런 방식이 된다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겠죠. 환영대기 상태 마찬가지죠. 순환해서 내가 쓸 건 쓰고 줄 건 줘가면서 가게 되면 안 되고, 내 것도 잡고 남의 것도 갖고 싶고 그러면 줄줄이 사탕,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 환영대기 상태. 그런 일은 내 건 내 것만 쓰고 또 다 썼으면 풀어주는 이런 방법이 또 환영대기 조건을 풀어주는 방법. 상호배제나 점유화 대기, 비선점, 환영대기 조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착 상태 회피. 반영대기 조건으로 되지 않도록 자원 할당 상태를 검사한다. 가용한 자원수, 할당된 자원수, 이걸 다 파악해야죠. 그래서 앞에서 프로세스에서의 교착 상태 회피 방법, 어떤 알고리즘? 기억나나요? 몇몇 시간 전인데 뱅커스 알고리즘 있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가용한 자원수, 할당된 자원수. 은행, 돈 충분히 놔두는가. 충분히. 누가 지금 예금을 10억 찾아가던가 있을 정도로. 몇 조 막 놔두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오시오. 막 10억씩 대출해주고 예금액을 찾아가도 주겠습니다. 자원수 파악하고 있으면 되죠. 프로세스의 최대 요구수에 의해서 정의한다. 안정상태, 그것이 그겁니다. 은행에 돈이 많으면 예금이 들어오든 또 예금을 찾아가든
대출을 받으러 오든 상관없죠. 부족하면 대출 받으러 왔는데 10억 좀 대출 좀 해주세요. 이자 10억 줄 테니까. 돈 있어야 주지. 돈 있어야 주지. 이렇게 늘 준비한 상태를 우리가 회피해서 안정상태라고 그랬죠. 이게 뱅커스 알고리즘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할당 그래프 알고리즘, 자원할당 그래프 변형에서 교착세 회피, 물론 회피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가 알고리즘도 있었고, 특히 앞에서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교착상태 탐지에서 자원할당 그래프를 탐지해내는데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자, 교착상태 탐지가 나오죠, 밑에. 교착상태 예방이나 방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의 상태를 탐지할 알고리즘과 교착상태로부터 회복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뭐 교착상태를 방지할 수도 있죠. 각 자원 형태마다 자원이 한 개씩 있는 경우, 그리고 자원 형태마다 여러 개의 자원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0페이지. 그 다음 available, allocation, 그 다음 request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한다. 뭔가 좀 말아두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선출 알고리즘이 이제 조정자의 새로운 복사를 어느 곳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선택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우선순위하고 유사한 겁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 조정자가 우선순위를 해서 너 이렇게 해서 조정해 준다라고 보면 돼요. 상호배제도 보장해주고 또 그래프를 유지하기도 해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선출 알고리즘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리 알고리즘과 링 알고리즘. 분리 알고리즘, 프로세서가 다른 모든 프로세스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야, 너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할게. 막 안내를 해주는 거죠. 문자 메시지를 해서 니들 피자 먹으러 다 와. 오지 마. 너만 먹어.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피자 얘기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링은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구성된 링 구조의 시스템에 적용해 간다. 계속 링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차례대로, 순서대로도 또 맞겠죠. 어느 정도는. 선출 알고리즘은 분리 알고리즘과 링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파일 시스템. 분산 파일 시스템. 자, 네이밍 구조.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파일 시스템은 네이밍, 논리적인 객체들과 물리적인 객체들 간에 사상을 한다. 매핑을 해준다는 얘기죠. 매핑. 매핑하면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덱스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파일로 봤을 때는. 자, 사용자 파일의 이름에 의해서 표현되는 논리적 자료를 객체를 사용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홍길동을 별명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홍길동 세자인데 걔를 뭐라고 할까요? 굿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럼 줄여서 해줄 수가 있다. 사용자. 시스템은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인 자료를 블록을 조작을 한다. 네이밍 구조, 네이밍 사상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인데 위치의 투명성과 위치의 독립성이에요. 위치의 투명성.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투명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투명성. 분산 시스템은 이제 투명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투명성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네이버를 접속을 했어요. 부산에서 접속을 하든, 서울에서 접속을 하든, 대전에서 접속을 하든, 난 네이버만 사용했다라고 느끼죠? 중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하는데, 부산에서 뭐 대구 거쳐서, 뭐 대전 거쳐서, 뭐 천안 거쳐서 서울까지 해서 네이버, 성남에 있는 네이버에 접속한다? 이걸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런 거를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접속을 하든지 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말을 듣는. 그죠? 어디에서 접속을 해도 그냥 나는 네이버를 사용한다라고만 생각이 들지 중간에 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명성이라고 그래요. 분산 시스템에서. 위치, 서울에서 접속하든 대전에서 접속하든 부산에서 접속하든 그냥 네이버만 접속하는 거지 내가 부산에서 접속해서 막 이런 거 못 느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랜스파런트에서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 투명성, 지역 얘기했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 다음 위치의 독립성. 그죠? 물리적인 거로 봤을 때는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예요. 파일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변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만약에 같은 데이터를 A라는 서버에다 올리고 B라는 서버에다 올렸을 때 동일한 파일 네임으로도 올라가죠. 물론 같은 서버에 같은 디렉토리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치 투명성과 위치 독립성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했지만 여기서 이제 디렉토리나 파일로 봤을 때 위치 투명성 같은 경우 파일의 이름에 그 파일의 물리적 기억 장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파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서버 1에 저장된 파일 이름 저장합니까? 안 하죠. 서버는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파일 물리적인 기억 장치 위치가 변경되어도 파일 이름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사용자들은 그걸 모르죠. 당연히 파일1이라는 것만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의 투명성과 위치의 독립성을 개발하라. 그다음 네이밍 기법. 파일의 이름을 호스트 이름과 지역 이름의 조합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원격 디렉터리를 지역 디렉터리에 붙일 수 있게 하는 방법, 구성 파일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방법, 이걸 네이밍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맞진 않지만 네이밍 기법은 별칭을 주는 거예요. 별명을 주는 거죠. 홍길동 하면 그냥 굿! 뭐 이렇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사이트, 요즘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닉네임 있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다만 더 길게 하면 더 복잡한 데이터가 되겠죠? 하지만 간단화 시켜서 찾기 쉽고, 알기 쉽고, 하지만 사용자들은 그걸 A라는 정보를 요청했을 땐 그거로만 알고 믿고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이밍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파일 중복. 여러 시스템에 파일을 중복시키는 것은 접근 요청에 대해 가장 가까운 복사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 시스템의 가용성을 증가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 파일을 중복시키는 거라고 그랬지. 파일들을 각자 올리는 거, 저장하는 건 아닙니다. 파일의 중복의 문제점. 복사본의 갱신. 사용자의 관점에서 복사본을 동일한 논리적인 존재이므로 임의의 복사본에 대한 갱신은 다른 복사본에 반영돼야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서버로 예를 들죠. 제가 A라는 서버에 이거와 B라는 서버가 있어요. 네이버가 서버가 딸랑 하나 시스템이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렬로 클러스터링 되는 묶여 있을 겁니다. 묶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A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사용자는. 그런데 B 서버로 접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달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를 고쳐도, 그죠? 네이밍돼서 이렇게 매핑이 돼 있어도 얘를 고쳐도 얘가 변경되고 동일한 일관성을 데이터가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복사본의 갱신이고, 일관성 유지 방법.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 프로세스의 무한정 대기 상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관성 무시 방법. 프로세스 실행 시 보장하기 위해 일관성 파괴로 인한 오류를 감수하는 방법. 뭐 문제점이죠, 이런 것들이. 참고 쓰라는 얘기인데 좀 많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캐싱 기법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접근 요구를 만족하는 자료가 캐시에 있지 않으면 이 자료는 복사본을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이동시키고 접근은 캐싱된 복사본만을 복사본상에서 행해진다. 자, 이거죠. 캐싱 기법. 기억장치 설명할 때 캐시 설명할 때 했었죠? 캐시에 있으면 그대로 제공해 주는 거고, 없으면 주기억장치에서 갖다가 해주는 거 똑같은 얘기죠. 만일 어떤 접근 요소를 만족하는 자료가 캐시되어 있지 않으면, 캐싱되어 있지 않으면 캐시에 이 자료를 복사본을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이동시키고 접근은 캐시된 복사본상에서 행해진다. 캐싱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동일한 정보에 대한 반복적인 접근은 부가적인 네트워크 접근 없이 지역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캐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기억장치에서는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의 속도 차이인데, 늘 중앙처리장치가 주기억장치를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캐시에 담아놓고 바로 캐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그랬죠. 그다음 캐시 위치, 캐시된 자료의 저장 위치, 디스크 캐시, 주기억장치 캐시. 디스크 캐시는 비교 발생으로 기억장치 오류 발생 시에도 자료가 로컬에 저장이 된다. 디스크 캐시는 하드디스크에 해놓은 겁니다. 캐싱을 가상 기억장치처럼. 주기억장치 캐시는 디스크 없어도 되죠. 왜? 주기억장치 해놓으니까. 주기억장치 해놓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캐시 갱신 전략. 수정된 자료 블록을 서버의 마스터 복사본에서 갱신하기 위한 전략이다. 즉시 기록. 수정 즉시 기록하는 거야. 즉시 기록은. 교체 기록 및 지연 기록. 수정은 캐시에 이루고 마스터 복사본의 수정으로 지연을 하는 방법이다. 교체 기록하고 지연 기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서버가 여러 개 있으면 동시에 다 기록을 하느냐. 나중에 완전히 끝났을 때 데이터 디스크에 기록을 하고 캐시에는 변경된 기록만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걸 잘 기억을 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투명성이랍니다. 트랜스퍼런시. 부산처리 시스템의 주요 고려 사용 중에 하나다. 투명성 그러잖아요. 투명성. 지역 투명성만 했지만 내가 부산에서 사용한다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서울에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상하고, 대전에 사용한다고 그래서 대전처럼 느껴지면 이상하죠. 전혀 못 느끼게 사용할 수 있게. 자원의 존재 위치와는 상관없이 시스템의 모든 파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용자의 단순성, 용이성을 위해서 어떤 객체의 특성 중 일부가
사용자에게 숨겨져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사용자가 여러 차원의 위치 정보를 알지 못하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 그죠? 모르고 그대로 나는 네이버만 사용하는 거죠. 시간 투명성이든 공간 투명성이든 위치 투명성이든 똑같은 거예요. 자, 62페이지. 거기 보니까 이제 분할, 투명성 종류죠. 분할. 데이터베이스 분할 관리에 무관한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 분할을 했든 말든, 그죠? 어떻게 해놨든 못 느끼죠? 나는 네이버만 사용한다. 아, 오늘 네이버 홍보 엄청 해주네. 그죠? 엄청나게 해주네. 그 감사패도 안 오는데. 자, 위치 투명성. 데이터의 저장 장소에 무관한 접근 제공. 그렇죠? 어디에 저장이 됐든, 서버 안에 됐든, 투에 됐든. 지역사상. 각 지역의 시스템과 무관하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 뭐가 있든,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있든. 자, 중복 투명성. 논리적인 데이터 객체의 사이트 중복 가능. 그렇죠? 데이터 일관성 유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장애 투명성. 구성요소 장애의 무관한 트랜잭션 원자성을 유지한다. 그렇죠?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속에서 서비스 바꾸자 하는 것만 받는다면 어떤 다른 물리적인 서버들이 이상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죠. 물론 뭐 내가 본인이 접속했던 내 이상이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병행 투명성, 동시 수행 시각, 트랜잭션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 시스템을 물 흐르듯이 막 해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시험으로 봤을 때는 건질 게 별로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네이밍 기법이라든가 특히 분산 시스템은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